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적인 소재를 갖고 이해하기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역사의 인물, 예전에 유명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이 무엇이었냐,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나라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예전 사람을 내가 진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양이나 태양이다, 또 아니다, 기다, 이 말하기서 어려워요. 다만,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로서 어떤 행적을 했던 걸 보고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소양인인 것 같다, 태양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실질적으로, 동무 이자마께서 또 예전 분들은 몇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자는 태양인,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마 선생님이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갖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은 또 무수히 많겠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니 해도 우리 젊었을 때나 또 지금도 그렇고 어렸을 때 많이 읽어서 삼국지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 합니다. 삼국지나 또 초안지 이런 거는 남자로 태어나서 또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 다 읽어야 되고, 한 번이 아니야, 몇 번 읽어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대하소설인데, 물론 소설이니까 인물 설정이 극대화된 거예요. 실질 인물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징의 사람들이 소양인이고 이런 특징은 태어나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장비가 소양인이다, 장비 어떤 특징이 소양이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반드시 장비가 진짜로 소양인이냐 뭐냐 이걸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소설의 가정과 또 역사의 실질은 약간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먼저 삼국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든 사람의 전쟁만큼 재밌는 게 없고, 재밌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각 인물들의 특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점잖을 때는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본심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한 3일 정도 굶겨놨다든지 피난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도 생명을 내놓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본색이 드러나죠. 거기서 사람의 개개인의 특징들이 드러나요. 그런 거를 적어놓은 것이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인물 묘사가 잘 된 것이 삼국지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삼국지예요. 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또 그런 것이 인생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면은 삼국지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인물 한 명씩 좀 볼까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관운장이죠. 관우. 관우를 어떤 체질로 볼 것이냐. 우리는 태양인으로 생각을 해요. 이 관운장 행동하는 걸 보면은 초질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 그럼 끝까지 나가요. 비록 관우가 때로는 유비하고 헤어지면서 흩어지면서 조조하고 싸우면서 져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관운장은 조조한테 항복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한나라 임금한테, 황제한테 항복을 하는 거지 조조한테 항복하는 거라는 단서를 달아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졌지만 항복을 하는데 그런 절차. 그리고 조조가 되게 후대를 해주죠. 의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유비가 나타난 소리를 끄고 조조의 품을 떠나서 가죠. 물론 가다가 위나라 장수도 몇 사람 목도 베고 그러면서 가죠. 어떻게 그 당시 보면 조조는 세력이 훨씬 컸어요. 훨씬 넓은 지역과 국력이 훨씬 좋았던 동네. 그리고 집안이 원래 바탕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비는 훨씬 미천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별로 약했던 거죠. 그 세력이 약한 주군을 쫓아서 떠나. 그것이 태양인의 성질이다. 순간의 이득. 만약에 조조한테 붙었으면은 훨씬 복록도 많이 받고 공명을 더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관운장 그걸 뿌리치고 떠나요. 그런 모습이 태양인의 모습이다.
의리를 더 중시하지 실리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특징. 그러니까 또 관운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고 했을 때 관운장이 어떻게 형주라는 데에 형주라는 동네를 다스리죠. 그때 위나라 오나라의 합공을 받아서 망해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위나라나 오나라가 침공을 했을 때 관운장 자존심 때문에 원군을 청하지 않아요. 만약 응원군을 청했으면은 관운장이 이기고 어떻게 승판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관운 자존심 때문에 나도 잘났는데 나도 전쟁 잘하는데 뭐터러 초반부터 고개 숙이고 지원군을 요청하느냐. 그게 싫은 거야.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또 죽어요. 참 세상에 참 재밌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명예가 살았고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이 태양인이다. 만약에 조조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허무하게 죽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의미 있게 죽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조조나 유비들이 이제 관운장이 유비나 장비하고 같이 이제 조조 밑에 있을 때 한나라 황실하고 같이 사냥터에 갔죠. 그때 조조가 활을 쏜 것을 이제 황제가 쏜 줄 알고 막 사람들 환호성을 들릴 때 조조가 황제보다 먼저 나서서 환호를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관운장은 칼을 빼려고 그러죠. 거기서 만약에 칼을 빼고 조조를 죽였다. 그럼 자기는 죽는 거야, 그냥. 거기 조조 부하들이 막 숱한데.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의리 어긋나거든. 황제보다 어떻게 조조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받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리 어긋나는 거 봤거든. 그런 거 관운장은 손에 칼이 딱 들어가서 빼려고 그러나. 그런 게 태양인의 모습이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인은 관우같이 순간의 불의를 못 참는 거야. 다음을 기약을 못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 하고 내가 탈출할 생각 그거 없는 거야. 순간 의력은 난 그거 죽이고 나도 죽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잘 되면 좋지만 잘못하면은 개죽음 되기 쉽더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우가 죽었어. 으악! 저놈이 내 친구를 죽였어! 먼저 나서는 놈 죽을 거야. 태양이네. 그래서 죽어. 그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태양이는 의리를 또 중시해. 의리. 아까도 의리 때문에. 그러니까 조조한테서 관운장이 떠나왔지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판 깨지죠. 그래서 조조가 이제 도망치다 화룡도라는 데로 도망쳐요. 그때 마지막에 관운장이 나타나요. 그 어떻게 해요? 조조가 관운장 옛날에 내가 너 적토마도 주고 관운장에 타는 적토마인데 조조가 준 거죠. 적토마도 주고 잘해주지 않았느냐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러니까 관운장은 차마 그 조조를 목을 못 빼요. 왜냐면은 조조의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리를 중시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갈공명이 약속을 하죠. 내가 조조의 목을 안 베면 내 목을 바치겠다고. 그러러 가요. 물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어제 소설에는 그래. 근데 관운장은 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조조의 목숨을 살려주는 게 의리 때문에 살려준다. 자, 다시 한번 뵙습시다. 태양인인 관우는 의리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의리 때문에 살려주기도 하고 의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기도 하더라. 그것이 모습이다. 실리보다는 의리를 중시하다가 망하기도 하는 게 태양인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비를 좀 볼까요? 장비는 소양이네요. 소설을 또 읽어보면 장비가 우락부락하죠. 을분을 못 참죠. 그러면서도 장비는 꾀가 많아요. 소에는 원래 임기응변이 뛰어나거든요. 장비가 보면은 욱하는 성격도 있으니까 술도 좀 마시고 호탕하죠. 그래서 옛날에 조조하고 싸우다가
이제 유비가 대판 깨서 도망칠 때 장판교라는 데로 도망쳐요. 그럴 때 장비가 장판교를 딱 막으면서 어떻게 해? 자기 부하들 시켜서 말 꼬리에 그 빗자루 하고서 왔다 갔다 그래. 먼지를 일으키게 해. 그 뒷산에. 그러면 그래서 조조군이 볼 때는 대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장비는 장판교에 딱 서서 호통을 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임경변에 정말 뛰어나. 그 당시에 조조가 밀어붙였으면 장비는 죽는 거야. 그런데 순간 임경변에 뛰어난 거야. 흔히 말할 때 장비가 무식하다고? 그렇지 않아. 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장비도. 그런데 장비는 다혈질적으로, 그 대표적인 얘기로, 관우하고 장비가 이제 흩어져서 졌을 때, 그다가 이제 관우가 조조 품 안에 있다가 이제 도망쳐, 이제 유비가 살아있는 데가 갈 때, 그 당시에 망탕산이라는 산에 장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딱 만나죠. 그때 이제 관운장은 유비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가 되겠죠. 유비의 부인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가죠. 그거를 장비가 딱 보죠. 보자마자 장비는 물어볼 필요도. 장비가 관우를 봤을 때는 관우는 조조한테 녹을 먹고 의탁한 거라. 기계를 숙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비는 그 미워 죽겠는 거야. 그 순간에는. 물불 안 가려 칼부터 뽑아. 창부터 찔러요. 칼이 아니지. 장비는 주로 사모창을 썼으니까. 그거 찔러대죠. 관우는 이제 피하다가 그 형수, 그러니까 유비의 부인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좋다고 울면서 이제 해우를 하죠. 그런 모습이 뭘까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자기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창부터 찔르는 거야. 의리 어긋났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 없는 거야. 그것이 장비의 특징이다. 그게 소양인의 특징하고 비슷해. 소양인이 잘해주면 획 잘하고 못하면 획 패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다. 또 임경변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상황 적응이 잘 돼.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있어도 그 짝짝 적응이 되는 게 소양인이다. 장비 같은 성격이다. 그런 반면에 소양인이 너무 흥분을 하면은 또 패가망신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장비가 그 오나라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관운장의 오나라한테 이제 형주를 지키다가 죽죠. 오나라 위나 협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총나라가 발끈했죠. 그래서 관운장의 원수를 갚는다 오나라를 치기로 해요. 사실은 오나라를 치면 안 되죠. 형사가 불리한데. 그래도 이제 유비의 판단착오죠. 오나라를 치러 간다. 얼마나 장비를 을분이 찼냐면은 막 밤새도록 하루 종일만 붕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하 장수들한테, 부하 쫄병들한테 닭다리 하죠. 야, 이거 준비 안 해? 이거 준비 안 해? 그러다 결국 부하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는 장비가 목을 따죠. 그 당시에 장비가 좀 더 침착했더라면은 장비가 흥분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예요. 관우가 죽었으니까. 부하들도 다 공분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닭다리 했거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자기 자신이 흥분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리 판단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허무하게 술 먹고 취해서 자다가 부하들한테 목이 잘려지는 그런 일을 봐. 그게 장비의 모습이다. 소양인의 모습이다. 자, 이런 건 어떤 걸 뜻하냐. 소양인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임경변을 재치 있게 하면 무지하게 잘하는데 흥분도 잘하지만 근데 너무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으면은 상식 밖의 행동한다. 그러면은 패가망신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유비를 좀 잠깐 볼까요? 유비는 태음이네요. 유비는 정말 의문따. 자기 속마음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의문따는 천재야. 자기 자신을 감추기도 해요. 그리고 막말로 말해서 바닥을 팍팍 기담 또 켜요. 겁쟁이 흉내내네. 그 얘기로 유비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한테도 붙고 저 사람한테도 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쌈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능그렁이 같아요. 결국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형주를 먹고 싶어도 자기가 먼저 먹는다는 소리 안 해. 끈질기게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백선에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바치게 만들어요.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인내력, 끈기. 예를 들어서 유비가
그 삼고초래 한다고, 제갈공명을 불렀는데 삼고초래 한다고 그래. 그 끈기와 인내 대단한 거예요. 제갈공명을 쫓아갈 때 세 번씩이나 탔지만 세 번째까지 갈 때 얼마나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태연자하겠다는 거죠. 끈기와 인내력은 타의 추종을 불한다. 그게 태음인의 모습이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위선적으로 자기를 숨기냐면은 조조하고 유비하고 같이 이제 술 마시며 놀다가 천둥번개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짐재 출장을 놓쳐요. 때는 있다다. 그리고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조조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자기는 무서움 많이 탄다고. 그러니까 조조가 속으로 웃죠. 아 이거 소인배구나. 대장부냐 소인배. 그러고 마음을 놓죠. 그게 틈이에요. 유비가 정말 소인배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조조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술잔을 놓치고 일부러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대단히 음흥 떠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또한 유비는 조조 밑에 있으면서 일부러 농사를 똥 퍼다가 채소도 기르고 이래요. 농사꾼 같이 놀아요. 그리고 맨날 흙을 만지고 똥을 퍼고 그래. 남들을 보면 웃죠. 그리고 조조 비율을 잘 맞춰요. 얼마나 능글해가. 속으로 검은 흑심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태연작하게. 물론 관운장으로 눈두둑을 못 보죠. 그러니까 관운장은 조조 밑에 있으면서도 그 유비나 같이 있으면서 활을 쏘면서 그 무예 역마를 하죠. 혼자. 울분을 못 참으니까. 근데 유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게 태음인의 모습이다. 또한 유비는 연판장을 만들죠. 그 황실의 그 충신들하고 연판장 써요. 뭐 마소개네요. 누구를 쭉 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숨기죠. 그리고 그거를 시험하러 온 사람한테까지 끝까지 숨겨요. 그다음 막판에서야 마음을 열고 서명을 하죠. 그래서 또 유비는 틈만 나면 그걸 도망쳐요. 그게 불가능할 줄 알고 건수를 마련해서 일부러 형주로 도망치죠. 군사를 이끌고. 그런 것이 유비다. 그것이 태음인의 모습이다. 대단해요. 그리고 또 유비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자가 있어죠. 유비한테는. 공을 세운 사람은 관운장도 있고 장비도 있고 제갈공명도 있고 참 쟁쟁한 사람은 조자룡도 있고 많아요. 또 자기 양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아들한테 줘요. 근데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친아들한테 줘도 문제가 있고 양자한테 줘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요. 끝까지 의문 떤다. 그래서 태음인의 모습이다. 시세 파악을 한 거죠. 상황 판단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비가 이제 형주에서 이제 총나라를 칠 때, 총나라 이제 먹으러 갈 때 끝까지 망설이죠. 가서도 맹기작맹기작 상대방의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죠. 오히려 맹기작거리면서. 그러니까 방통이 열불 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군사. 그러다 결론 방통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만 유비는 끝까지 기다려서 상대방이 헛점이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한다. 그것이 태음인의 모습이다. 대단한 인내력과 끈기력. 그건 정말 배워야 돼요. 하지만 너무 의문 떨어서. 근데 유비도 흥분을 해요. 관우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판단을 못. 그래서 오나라를 치게 돼. 그게 결국은 이제 유비가 죽게 되는 큰 원인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침착한 태음인도 흥분을 하면은 당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은 백제상에서 죽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갈공명을 좀 볼까요? 제갈공명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소음인이에요. 왜 소음일까? 제갈공명의 전략 짜는 거 봐요. 철두철미하죠. 너는 여기하고 그리고 전략 짜서 몇 날 며칠 짜요. 소음인이 그래요. 소음인이 계획을 짜면 철두철미 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냐면은 그 제갈공명이 전장에 나갔을 때 자기 부하장수들이 나 쫄병들이 뭐 하는 거 그거 다 챙겨요. 심지어는 쫄병이 실수한 것까지 혼내켜요. 그 장수 갈 일이야. 부장이나 밑에 부하를 시킬 일이지. 그런데 제갈공명 그걸 챙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 너무나 신경 쓰니까 신경쇠약에 걸리죠. 그러니까 폐병에 걸려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요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다 보니까 그게 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삼고초를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비를 도와서 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끝까지 계산하는 거야. 그랬다가 유비의 그거에 끌려서 결국 세 번째는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을 잘할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한 질투심이 많아요. 유비라는 제갈공명은 소민이 의뢰가 그렇거든. 제갈공명이 제일 두려워하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관우였죠. 관우는 유비하고 도원결의를 맺은 형제예요. 물론 친형제는 아니죠. 의형제죠. 공도 많아요. 전쟁도 잘해요. 제갈공명 만나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이 뒤늦게 굴러온 돌이야. 관우가 제일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형주에 관운장을 놨던 이유도 그거 오나라 침공한 그걸 몰랐을까요? 끝까지 원군을 뒤늦게 보내자. 그것도 나중에 연락받고 그거 모를까? 끝까지 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라이벌로 만들자. 그리고 명분은 활용도에서 적벽대에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져서 도망치는 조조를 살려주게 관운자 약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기싸움하다가 관운자의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니까 조조를 못 죽일 줄 알고 일부러 관운장을 글려보내는 거죠. 그런 치밀함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 기싸움을 눌리지요. 그것이 소민의 특징이다. 자, 다시 한번요. 소민은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걸 철저히 계산을 하고 상대방한테 그러면 철저히 물고 늘어져요. 그 약점을 잡고 해서 철저히 기싸움을 이기려고 한다. 그것이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족쇄를 내죠. 그래서 관원장은 결국 자기 지병에 스스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적백대전을 할 때 제갈공명이 3일 동안 빌어서 동남풍을 불게 하죠. 바람을 불게. 그래서 이제 화공법을 써서 조조를 대판 이기게 되는데 그게 정말 빌어서 됐을까요? 끊임없는 관찰이죠. 소민만이 가능한. 그것은 의문 떨죠. 만약에 거기서 직접 가끔가다 이랬습니다 하면 내가 빌고 이런 걸 해서 스스로 감추죠. 계획된 행동이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유비가 이제 상처를 한 다음에 오나라로 장가들러 가죠. 오나라에서는 그걸 빌미로 유비를 죽이려. 그때 조자룡하고 유비를 보내면서 소설에는 그런 얘기들. 꾀주머니, 복주머니 3개를 주죠. 조자룡한테. 그래서 요거 위급할 때 순서대로 펴보라고 그러죠. 그러냐. 철저히 계획된 거예요. 그런 것이 소민의 계획이다. 제갈공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삼국지 보면 또 누가 나오면 조자룡이 나와요. 조자룡은 어떨까요? 철두철미하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이 지시를 해도 결코 어기지 않아요. 끝까지 사수해.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다가 적당히 싸우다가 후퇴해라 하면 무조건 후퇴해요. 그때는 꼭 조자룡이 나서요. 제갈공명이 시킨 대로 하니까. 제갈공명도 머리를 소민에가 짱구 잘 굴리고 조자룡은 장수로서 명령받은 대로 잘해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관우나 장비는 가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에 보자면 부리기 어려웠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조자룡은 부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시킨 대로 하니까. 소민이니까. 그래서 정말 계획전쟁, 시나리오대로 전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자룡을 써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조자룡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나 그리고 조자룡이 처음에 유비한테 왔을 땐 유비가 포효배가 당분 딴 데가 있어라. 나중에 불러드리겠다. 할 때 조자룡은 그걸 약속 끝까지 믿죠. 그것은 또 와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소음이라 하더라도 너무
따르지 않는다. 때로는 그런 인물도 있더라. 이게 가능한 게 조자룡의 특징이다. 그리고 조자룡은 소음인했을 때 장판교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자기 그 유비의 부인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다. 근데 순간 전쟁 날려서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유비의 부인은 한 명 죽게 되죠. 거기서 그때 아두라고 하는 그 누구라 유비의 아들이죠. 그걸 구하러 다녀요. 그래서 유명하게 뭐 그때 그 유비의 아들을 품속에 안고 전쟁을 하죠. 전투를 하죠. 그래서 뭐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민이 자기 맡은 바 임무예요. 명령을 내렸거든. 너는 유비의 부인과 자녀를 보호해라. 근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된 거야.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소민은.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기를 품에 넣고 그 전투를 벌이죠. 참 대단하죠. 그런 힘들이 나타난다. 소민들의 특징은 우리가 표현하면 뭐 소민들끼리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쥐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쥐의 특징은 내가 여기서 전리 가요. 갈 때 쥐는 뚜리번거리면 한참 망설여요. 계획을 해. 그 딱 목표가 정해지죠. 그러면은 잽싸게 뛰어나. 뛰어갈 때는 결코 주변을 보지 않아요. 쥐는 뚜리번거리지 않아. 그냥 가. 한글만 보는 거야. 뛰어가면서 다른 데를 보지를 못해요. 오로지 그것만 봐. 그게 소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쥐를 잡을 때는 그 가는 통로에다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표현하는데 또 굳이 표현하면은 쥐는 소음이는 고정레이라는 발달되어 있나 봐요. 고정레이다. 그래서 정지했을 때는 막 이리저리 계획을 짜요. 그때 이동할 때 이동레이다는 별론가 봐. 그래도 무슨 변동상이면 되게 당황하고 원칙대로 계획대로만 밀어붙일 생각만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인이 보면은 명령한 대로 아니면은 계획전쟁에는 무지하게 잘해. 그러니까 조자룡도 순간 당황이 됐지만 그러니까 주군의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생각,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계획된 거. 그거를 잘한다. 라는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조자룡도 그런 특징이고 또 보면은 그 방통이 나죠. 방통. 이 방통 같은 경우는 그 제갈공명과 방통하고 이제 하나의 부군사가 되는데 방통도 끝까지 자기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런데 은근히 또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은 방통이 이제 오나라에 이제 그 소속에 있을 때 이제 적벽대전 할 때 이제 유비가 왔을 때 유비란에 그 제갈공명이 했을 때 딱 등에서 칼을 딱 대면서 너의 그 이관계를 모르겠느냐 화군법을 안다. 그랬을 때 제갈공명 깜짝 놀래죠. 그것은 제가 그때 놀래면서 피를 토했다는 소리가 있죠. 근데 그 방통 거 뻔히 알면서 놀래켜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요. 내가 아니면은 너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은근히 드러내죠. 그리고 방통이 이제 제갈공명이 그래도 소개장 써주죠. 그래서 그 소개장을 가지고 방통이 유비한테 갔는데 결코 제갈공명의 소개장을 보여주지 않아요. 유비한테. 그러니까 유비는 뭐 방통이 그렇게 못생겼대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현감으로 보내요. 조그만 동네로. 그러니까 방통은 또 의문떨고 그냥 가요. 그랬다가 이제 장비가 이제 그거를 호통치러 갔을 때, 심사하러 갔을 때, 이제 방통은 하룻밤 사이에 밀린 업무를 한꺼번에 다 보죠. 그러고서는 이제 장비하고 호탕에 술을 마셨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비가 그걸 알고 왔을 때, 그때서야 제갈공명이 써준 소개서를 짝짝 찢었다는 그 앞에서. 그 태음인의 의문떠인 거죠. 태음인의 의문 떨다 보니까, 거기서도 처음에 소개장을 보여주지 않는, 시험하는 장소도 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방통도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근데 그 방통이 이제 총나라를 치러 갔을 때, 유비하고 같이 전부하를 끌고 갔을 때 방통이 죽죠, 거기서. 왜냐면, 유비의 느긋함에 덧친 거야. 방통은. 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막판에 조바심이 나서, 유비가 너무 앞뒤재고
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방통위 하는 바람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 참 이런 역할들, 또 조조 같은 거다. 조조는 소양인이죠. 조조는 참 임경변도 뛰어나고 정말 대단해요. 조조가 그 여백사를 죽인 것도 그렇고, 또 그 간흥이라고도 하죠. 시대의 간흥 같이 정말. 그리고 조조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적배다 그렇게 지고도 힘든 얘기 소리 안 해요. 껄껄 웃으면서 다녀야죠. 대단한 힘이에요. 그것도 부하장수인데 뭐 죄를 몰아서 이러지 않아요. 제갈공명 같이 자기 마속을 목을 베고 이러지 않아요. 제갈은 되게 쫀쫀한 거죠. 근데 조조는 결코 부하장수들이 너 실수했으니까 목을 베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실수 쉽게 인정을 해버려요. 소양인의 호탕함이다. 정말 대단하다. 그거는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삼국지 보면 사마이도 나오죠. 사마이도 태음인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위나라를 잡아먹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끝까지 속이죠. 사마이도. 그냥 뭐 얘기하면 길어지고. 물론 삼국지에 뭐 인물들이 많아요. 이걸 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초안지 같은 경우만 얘기만 하고 끝낼까요? 초안지를 읽어보면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죠. 자, 어떨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항우는 어떤 성격일까요? 태양인이겠죠. 당연히 태양인. 항우는 어떤 성격? 직선적이죠. 무조건 밀어붙여. 심지어는 진나라 병사들이 반란의 기미가 뭐예요? 그 20만 명을, 말이 20만 명이지. 그걸 생매장이에요. 우리가 6.25 때 전쟁 때 죽은 국군의 숫자가 20만 명이 안 돼요. 20만 명. 되나? 어떻게 되나? 3년 내내 싸워서 그것도 안 되는데, 20만 명을, 그것도 생매장, 하루 사이에. 대단해요. 그거를 눈 깜짝 안 하고 해요. 그게 항우였다. 직선적이죠, 아주. 타협을 모를 정도에. 그 항우는 지금도 전쟁에서 졌지만 지금도 초패왕이라고 추대를 하고 함부로 이름을 낮추지 않아요. 그런 위험을 다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직선적이다. 실수로 범증을 모함을 했어요. 계략에 나면 범증을 죽이게 되죠. 결국은. 그러선 범죄 죽자마자 자기가 잘못하고 깨우치고 후닥닥 쫓아가서 아부라고 칭송을 이제 아버지 같이 모셨던 사람이죠. 범죄 군사인데. 거기서 사죄를 하거든요. 참 직선적인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반면에 초원에 남은 유방은 어떨까요? 자, 짐작이 돼요? 당연히 태음인이겠죠. 유방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숨기고 비굴하게 굴. 하지만 자기가 유리하다 뭐 그렇게 가차없이 또 그 몰인장하게 나오죠. 몰인장이 아니라 가차없이 덤비놓으면 자르죠. 유방이 어때요? 항우 앞에서 온갖 아양 다 떨고 빌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죠. 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항우한테 이기고 나면은 자기 부하장수들은 뭐를 배반할 끼면 한신이니 뭐니 다 싹쓸이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잔인함을 보이는 이런 것이 유방이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이것도 끝이 없어요. 다 뭐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사적 인물은 몇 사람 얘기가 특히 삼국지를 이야기하면 초안지도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뭐 한신이 뭐니 뭐 팽월이니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데 이게 동영상의 특징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야기는 끝이 없다. 더 재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인생 공부고 또한 체질 공부다. 체질이라고 하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지식이 더 재밌는 거지. 먼 이야기를 하면 변재미가 없다.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분명하거든. 특징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특히 삼국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부차적 초안지도 더 길게 얘기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바람에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물론 뭐 역사들은 많아요. 뭐 이태백 같은 사람이 있죠? 술 마시다가 죽었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누굴까요? 태양인이겠죠. 풍류와 낭만을 즐기는. 또 이런 또 손자 있죠. 손자.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손자는 누굴까요?
그 손무라고 하는 사람도 소양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다 쉽게 누굴 믿었다가 결국 그 손빈에 대해서 발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평생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 뒤로. 그 손자병법을 쓰게 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소양인을 쉽게 믿다가 쉽게 당하는. 그다가 이제 그 손자 같은 게 그렇게 되고. 또 강태공 알죠? 예전에 우리가 뭐 낚시할 때 강태공은 사실 소양이네요. 강태공이 그렇게 못나져도 할 때는 확 밀어붙이는. 그래서 전쟁을 딱 한 번 하고 이기죠. 참 대단한 거죠. 강태공이 이제 여기 이제 해서 큰 나라 전쟁을 하는데 딱 한 번 전투해요. 그걸로 판도를 바꿔줘요. 그것이 몰아붙이는 힘. 그런 것이 참 대단하다. 뭐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순임금 같은 경우, 순임금도 우리는 이제 소양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순할 때 순임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태음인 같은 거 보면 이제 맹자도 이제 태음인에 속하고요. 또 뭐 우임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치수를 잘했다는 거, 이것도 태음인이 속하고, 뭐 사마천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왕이지 이런 사람이 다 태음인이라고 봐요. 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안자가 소음인이죠. 안자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자세 흐트러지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3월 불이인하는 게 안자인데 소음인이나 가능해. 그래서 결국 또 요절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굴었으면 안 죽겠어요. 공자보다도 빨리 죽죠. 안자라든지 오기,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는 오기는 철두철미하게 계획돼 가고, 그러다가 위산하다 결국 또 죽게 되는, 뭐 광무제라든지 뭐 반고라든지 한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소음인으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삼국지와 초안지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걸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